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의 성리학자 한 사람은 포원 정몽주고 또 한 사람은 삼봉 정도전입니다. 이 두 학자는 살아서도 라이벌이었고요. 죽어서도 라이벌입니다. 누가 이겼느냐? 사실 뭐 누가 이겼느냐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죠. 과정이 중요한 건데요. 싱겁게 누가 이겼는가 먼저 알아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살아있을 때는 삼봉이 이겼습니다. 정도전이 이겼죠. 그럼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됐느냐? 죽은 뒤에는 500년간은 일단 정몽주가 계속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은 본래는 같은 그룹에 속하는 학자들입니다. 둘 다 성리학자거든요. 정도전은 그 조선 왕조를 실질적으로 설계한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도전이 안배한 나라고 정도전이 설계한 나라입니다. 불교를 비판하고 유학의 이념에 따라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죠. 이성계의 뜻이라기보다는 정도전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조선의 법제, 유학자들이라고 해서 법률이나 형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법률과 형벌이 없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겠죠. 다만 이제 법률과 형벌은 강제니까 최소한의 도덕을 거기에 담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이제 대부분 윤리의 문제로 해결을 하는 거죠. 자기 수양을 통해서. 그런데 어쨌든 그 조선 왕조의 법령제도 그 법령제도 전체의 초석을 다진 게 정도전입니다. 조선 경국전을 정도전이 초안을 했고 나중에 성종대에 가서 완성되죠. 경국대전이 완성되는데 그 경국대전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정도전이 초안을 잡아놨던 조선 경국전에 기초한 것이거든요. 법령제도도 정도전이 기초를 했던 셈이고,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경복궁의 설계도 정도전이 직접 담당을 했죠. 그러니까 유형의 것과 무형의 것을 모두 설계한 사람이 정도전이니까, 실제로 조선은 정도전이 설계한 나라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선족 500년 내내 정도전은 그 역신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그 평가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역신으로 몰려서 죽음을 당했던 포원 정몽주는 조선왕조 내내 절이 충신으로 이제 빛난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제 전개됐죠. 어떻게 그랬는가? 근데 본래는 같은 그룹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고려 말기에 이 정몽주와 정도전은 이념적으로 성리학자들이었죠. 성리학이면 유학이죠, 유학. 유학이면서 유학의 한 종류인 성리학자들이었습니다. 대항 세력은 누구냐면 불교를 이념으로 하는 세력이었죠. 그리고 소수 귀족 중심이고요. 이쪽 세력은. 신분상으로 보면 이쪽은 소수 귀족들이고 이쪽은 사대부 계층이에요. 귀족과 사대부는 일부는 겹치긴 하지만 다르죠. 귀족은 이제 태어나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 사대부라고 하는 게 사라고 하는 게 이제 독서인이죠. 글 읽는 사람들인데 사라고 하면은 독서를 해서 장차 관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뜻을 품는 사람이죠. 그 사람 뜻을 이루면 대부가 되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나면서부터 결정된다기보다는 개인의 그 노력에 따라서 수기치인의 길로 가는 유학의 입장이 반영된 계층이 사대부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경제적인 토대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쪽은 대지주들, 대토지 소유자들이에요.
그리고 왕도 이제 그 대지주 세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귀족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힘이 강한 자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이제 고려의 계급 구조고요. 어쨌든 물적 토대로 보면 이쪽은 대주주고, 이쪽은 중소지주입니다. 늘 이제 그 각축을 벌이는 세력은 대지주와 중소지주죠. 우리나라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중국 송나라 시대에 북송시대예요. 북송시대에 왕안석을 비롯한 신법파는 중소지주 세력이고요. 구양수와 소동파와 기타 등등 대부분 사마광이 대표죠. 사마광을 비롯한 사람들은 대지주 세력입니다. 그 둘의 다툼이죠. 그리고 이제 이 다툼 속에서 누가 명분을 얻느냐는 어느 세력이 더 백성들의 신망을 얻는가, 이게 이제 좌우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 이제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이제 황제고요. 중국 같은 경우 황제고, 고려나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인데, 어쨌든 물적 토대로 보면 이쪽은 대주주 세력이고 이쪽은 중소지주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구세력이고요. 이 구세력이고, 이쪽은 신진 세력이죠. 신진 세력이고, 그리고 또 외세가, 이제 작은 나라는 늘 외세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런데 고려의 외세는 아시다시피 원나라를 중심으로 한 외세 의존적인 세력이었고, 이쪽은 명나라, 새로 일어난 명나라를 중심으로 정당성을 얻으려는 그런 그룹이죠. 그런데 정몽주나 정도전이나 남원이나 이색이나 야은 길제나 전부 이쪽 그룹입니다. 전부 이제 유학 성리학자들이면서 동시에 사대부고 중소지주고 신진 세력이고 친명파였단 말이에요. 같은 그룹인데 그 중에서 이제 유독 이제 이 포원 정몽주가 문제적 인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원 정몽주나 야은 길제나 목원 이색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통틀어서 삼원, 고려말 삼원이라고 그러죠. 삼원도 이제 은자다 이런 뜻인데, 이때 은이라고 하는 건 은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은일이라고 하는 거는 왕조에 충성하지 않고 일민으로 남은 사람들, 그 나라의 백성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호적이나 주민등록을 가지지 않는 사람 이런 뜻이 되죠.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긴 있죠. 그런데 이제 가장 가까운 시기에는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정리하는 호적에 이름을 넣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었죠. 예를 들면 단제 신채호의 아들도, 그 아드님도 일제가 요구하는 그 호적에 자기 이름을 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복이 되면서 일제가 정리한 호적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만들다 보니까 아주 그런 분이 빠졌죠. 예, 빠져버려가지고 주민등록 말소자로 수십 년 동안 살았거든요. 예, 참 이건 우리 근대사의 비극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일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은이라는 말이 이제 포원도 그렇고 도원도 그렇죠. 도원 이승민도, 그러니까 포원, 야은, 그리고 또 누구죠? 목은, 이 세 사람이 이제 삼원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도원 이승민을 거기에 넣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 사는 건 아니니까요. 이건 조선 사람들에게 권리를 줘야죠. 옛 사람들에게 권리를 줘야죠.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이를테면, 이색이나 길제보다 도원 이승민이 결코 저리가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없으니까 이승민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타당하긴 한데, 지금 우리가 옛 사람들이 조선시대 사람들
만들어 놓은 그 사문이라는 용어를 고칠 권한은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옛날엔 이랬는데 이런 견해도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그룹들이 그 사대부며 중소지주며 신진 세력 친명파였음에도 왕조를 중심으로 고려에 충성을 다했다는 점에서 정도전을 비롯한 세력과는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이념적으로 다 같은 겁니다. 정몽주나 뭐 길재나 뭐 이승인이나 이색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었던 세력은 이쪽이었거든요, 본래. 정몽주도 이제 이쪽 그 구세력, 이 귀족 중심의 대주주 세력들이 정몽주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책략을 꾸밉니다. 이를테면 일본에 보낸다든지,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사신으로 보냈던 사람이 곤장을 맞고 죽어오고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신으로 가게 하고, 일본에 가서 일본 막부에 가서 그동안 노략질해 간 침략 행위에 대해서 사죄하고 또 붙잡혀간 백성들을 송환해 와라 뭐 이런 임무를 줘서 보냅니다. 근데 다 죽으라고 보낸 거거든요, 그게. 명나라 가서 한번 곤장 맞고 죽어봐라. 그러고 보냈는데 가서 임무를 훌륭하게 이루고 옵니다. 명나라의 관계가 오히려 우호적으로 바뀌고 그런 이제 성취를 이루죠. 그런가 하면 이제 실제로 또 일본에 가서도 일본 막부하고 담판을 지어가지고 붙잡혀간 백성들을 송환해서 돌려오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시련을 주어가지고 곤란하게 만들거나 죽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더 크게 성장한 게 이제 정몽주 같은 성리학자죠. 그래서 그런 세력들은 전부 이쪽 세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래는 같은 그룹입니다. 정몽주가 1337년생이고 정도전은 1342년생이거든요. 5살 차이밖에 안 나죠. 그리고 둘 다 이제 목은 이색의 제자고요. 그리고 정도전 하면 이제 우리가 역성혁명이 먼저 떠오르는데 그 혁명의 주도자잖아요. 그런데 그 역성혁명을, 그러니까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맹자에는 꼭 역성이라고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을 바꾸는 혁명이죠. 그러니까 이 역성혁명은 근대혁명과는 좀 다릅니다. 근대혁명은 성을 바꾸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왕시에서 이시로 바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왕시에서 이시로. 그게 이제 역성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지배세력 교체는 아니고, 이럴 때는 프랑스 대혁명 이런 거는 제3신분이 제1신분과 제2신분을 타도하고 제3신분이 주권을 가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제1신분은 이제 신성 권력이고 성직자 그룹이죠. 그 교황이 있고 그 아래로 이제 대주교니 주교니 신분이 수녀니 이런 그 성직자 그룹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세속 권력이 이제 그 제2신분이죠. 그러니까 황제가 있고 왕이 있고 또 그 자귀가 공호백자남의 자귀가 있고 기사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게 이제 제2신분인데 그 신분은 인구 대비로 볼 때는 1%가 안 되죠. 1%가 안 되는데 이제 그 주인 노릇을 했죠. 근데 그게 뒤집힌 게 이제 근대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1신분과 제2신분이 통치가 끝장난 겁니다. 그게 이제 근대적인 의미의 지배세력 교체라는 혁명이고, 이거는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지배세력은 마찬가지예요. 이왕에서 저왕으로 바뀐 거죠. 근대혁명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맹자에는 꼭 이 성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성혁명이라고 하면 맹자의 혁명론을 조금 좁게 본 건데, 어쨌든 정도전은 역성혁명론자거든요. 그리고 그 근거는 이제 맹자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정도전과 맹자의 만남을 주선한 게 이제 또 정몽주거든요. 정도전에게 맹자를 읽으라고 맨 먼저 권했던 게 정몽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다른 길을 가게 됐으니까 이게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죠. 정도전은 이제 이성계를 보필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쪽으로 갔고, 정몽주는 왕조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고, 이게 이제 달랐던 거죠. 근데 이제, 정몽주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세웠던 임금이거든요, 공양왕이. 그러니까 정몽주와 이성계 등등이 추대해서 왕이 된 게 이제 공양왕인데, 자기가 세운 왕을 자기 손으로 끌어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성계는 이제 논리가 다릅니다. 자기가 새로 왕이 되려고 하니까 논리 자체가 다르고, 정몽주는 이제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성계는 유학자가 아니잖아요. 무인이고, 고려 왕실을 멸망시키고 자기가 이제 새로운 왕조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니까 유학자의 신분과는 다릅니다. 근데 정몽주는 자기가 세워놓고 자기가 끌어내린다는 거는 이게 모순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정몽주는 이제 끝까지 고려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죠. 그리고 이제 뭐 두문동 72년을 비롯해서 뭐 수많은 유학자들이 고려의 일민이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조선의 일민으로 남고 고려의 충신으로 그냥 남는 길을 택하죠. 그게 이제 고려의 힘이죠. 마지막 남은 힘이 이제 그건 겁니다. 조선이 망할 때 따라 죽은 사람이 몇 명 있냐? 이게 조선의 힘이죠. 뭐. 잘 됐다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별 볼일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따라 죽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정몽주 같은 마지막 보루가 있었다고 하는 거는 고려로 볼 때는 체면을 차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고려의 충신으로 그냥 남은 것이 아니라 조선의 충신이 됩니다, 또.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아이러니가 계속 나옵니다. 정몽주와 정도전은요. 둘이는 그렇게 막역한 사이였고, 같은 스승 밑에서 배웠고, 어떤 경우에는 뭐, 정몽주가 정도전이 스승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고, 서로 교류가 밀접했는데,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정몽주가 얼마나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느냐는, 조선이 언제 들어섰는가를 따져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이제 당시 고려 왕실은 이제 볼 게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의 경제적 토대는 불교 사원이 거의 장악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 나라가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해탈을 위해서 수행하는 건 아주 훌륭한 일이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보다 해탈하기 위해서 입산수도 하는 게 굉장히 훌륭한 일인데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그러니까 뭐 인문학 하는 건 좋은데 그냥 100% 인문학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망하겠죠, 뭐. 예. 근데 이제 비유가 조금 저한테 별로 안 좋은 비유를 지금 제가 들었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해탈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상구보리 하와 중생 뭐 이런 식으로 위로는 진리를 추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 뭐 이런 입장에서 정말 출가했다면 모르는데 고려 시대에는 승려가 되면 특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그 특권 때문에 이제 승려가 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조선 시대는 그걸 이제 금지시켰죠. 도척제라고 해서 금지시켰습니다. 금지시키고 승려가 된다는 것은 거의 천민 신분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생긴 게 이제 이판사판 이런 말이 생긴 거고요. 이판이란 거 원래 이판성, 도리를 추구하는, 도성, 도를 추구하는 사람, 불도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사판은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무슨 종단의 어떤 업무를 보는 그런 성녀거든요. 근데 이제 이판사판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할 것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돼서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이판사판 막판 결판 이런 뜻이 된 게 이제 조선시대 들어서의 불교의 위치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는 또 불교와 그 유교가 공존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건 한참 뒤의 일이고요. 어쨌든 이장시는 불교가 그 고려 시대 중반까지는 고려를 이념적으로 유지하고 통합을 이끌어내는 힘으로 작용했는데 말기에 이르면 오히려 이게 국가적인 문제거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원 경제가 국가 경제보다 더 커진 상황이 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새로운 이념을 받아들인 성리학자들이 그 구세력을 비판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타격을 입은 게 이제 구세력이고 대지주 세력이고 소수 귀족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원래는 같은 그룹으로 함께 일했는데 이 고려 왕실을 뒤엎느냐 유지하느냐의 견해를 두고 이제 대립하게 됐고 급기야는 정몽주가 죽음을 맞게 되죠. 그게 언제냐면 이제 조선 왕조가 개창된 게 1392년 7월 17일입니다. 이 개경 수창궁에서 태조 이단이 즉위하죠. 원래 이름이 이성계였지만 이름을 단으로 바꿨죠.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성계라고 할 때 이성계는 이제 장군의 이름이고 이건 이제 임금의 이름인 거죠. 그 다음부터 외자로 다 썼잖아요. 세종은 이도고 정조는 이산이고 발음도 살필 성자로 읽어야 된다. 분분히 말이 많습니다만 어차피 임금 이름은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발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몽주가 언제 죽냐면 1392년 4월 4일에 죽습니다. 공양왕 4년 4월 4일에 죽어요. 그러니까 1392년 그렇죠. 1392년 4월 4일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성계가 그 사냥을 나갔다가 병남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이 병남도라고 하는 거는 이 섬이 아니고 섬도자가 아니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병남도인데 풀을 벽자, 물결란자, 요 건널도자. 요 건넌다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이제 병남도라는 곳이 무역항이었어요. 그러니까 개경 서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중국과 무역하던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냥을 나갔다가 말에 떨어져 가지고 다칩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제 중상을 입었다 이렇게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정몽주가 이성계가 개경을 떠났으니까 그 사이에 세력을 결집해서 이성계 일파를 몰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던 차에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이성계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을 결집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이성계의 아들 나중에 태종이 된 이방원이 이성계를 급히 개경으로 불러요. 개경으로 불러서 이성계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상태가 어떤지 정말 이성계가 간혹 역사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떤 권력의 핵심이었던 사람이 죽으면 그냥 상황이 또 바뀌어버리죠. 뭐 우리나라 근대사에도 해강 신익희 같은 정치적 인물이 갑자기 급서해버리니까 그대로 자유당이 집권하게 되고 이렇잖아요. 역사는 때때로 그렇게 돌발 연수가 있죠. 근데 이성계가 만약에 크게 다쳐서 죽게 됐다 이러면 이제 이거 일이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다쳤나 하고 이제 보러 간 겁니다. 정몽주가. 그랬는데 이제 거기 가서 이방원을 만난 거죠. 이방원을 만났는데 이방원이 이제 정몽주를 떠보기 위해서 이른바 바하신 하여가를 부르죠. 하여가 뜻은 다 아시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럼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까지 누리리라. 뜻은 뻔한 거죠. 야 충신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한번 잘 어울려서 살자. 이게 왕의 정신세계가 이러면 좀 곤란하긴 합니다. 대충 살자. 충신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이방원이 그게 아니죠. 일단 이때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몽주를 죽이기가 싫으니까 어떻게든 회유해보려고 이러는 거죠. 죽여봤자 이게 욕만 먹고 그 인망이 이 훌륭한 사람을 죽여봤자 해로운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안 죽이려고 이렇게
회유하는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 노래를 뭐 그렇게 잘 부르지 못했나 봐요. 하여가를 뭐 요즘 무슨 음악대장인가 하는 그 양반처럼 멋지게 불렀으면 정몽주가 뭐 혹시 생각을 바꿨을지 모르겠는데 이방원의 노래 솜씨가 뭐 그렇게 좋지 않았는지 돌아온 대답이 단심가잖아요. 뭐 또 아시다시피 뭐 이놈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 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인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뭐 다른 해석의 여지가 거의 없는 그런 대답을 들은 거죠. 결국 뭐 제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이방원은 바로 실천에 옮기죠. 뭐 이방원의 결단력은 뭐 대단하죠. 바로바로 죽이죠. 뭐 정도전도 그런 식으로 죽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선지교를 지나다가 이방원이 보낸 그 자객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뭐 3달 좀 지나가지고 나라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정몽주가 죽고 나서 3달 남짓 지나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섰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정몽주가 마지막 보루였던 게 뭐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모순되는 측면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제거했죠. 제거하지 않으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판단되니까 이제 제거했는데 일단 제거한 것까지는 좋았고 뭐 그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간신으로 몰죠. 간신으로 모는데 뭐 사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간신이라고 몰아서 이제 죽여놓고 나중에 이방원이 태종이 되죠. 개인 이방원이었다가 한나라의 임금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정몽주를 복권시키죠. 시호까지 내립니다. 문충공이라고. 시호는 그냥 내리는 게 아닙니다. 문이라는 시호가 붙으려면 문과에 급제를 해야 문이라는 시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문과 급제 못하면 그냥 붙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그 충자는 임금이 허락해야 충자가 붙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충무공 뭐 다 임금이 허락해야 이게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호까지 이방원이 태종이 내리죠. 이방원이 죽이고 태종이 복권시켰는데 사실은 이제 같은 사람인 거죠. 같은 사람인데 이방원은 개인이고 태종은 왕인 거죠. 그게 이제 왕이라고 하는 특수신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죽였는가는 분명하죠. 근데 왜 다시 복권시켰을까? 일단 나라를 세웠잖아요. 걸림돌은 제거했죠. 나라를 세웠는데 이제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려야 할 거 아닙니까? 충신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바로 정몽주죠. 이방원이라고 해서 정몽주 같은 신하가 자기에게 있기를 바랬겠죠. 이방원도 바로 정몽주 같은 신하가 자기의 나라가 흔들릴 때 목숨 바칠 수 있는 그런 신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복권시킨 겁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인데 어쨌든 역신으로 몰아서 죽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반전이 500년 동안 유지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이 절이라고 하는 건 함부로 폄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배신이라고 하는 거는 배신을 정당화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폄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덕이 아니라 이제 그 때문에 이게 이제 본래는 정몽주가 역신이면 정도전은 충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몽주가 충신이 되면은 정도전은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이 이제 엇갈리는 거죠. 이런 이제 복잡한 사정이 있고요. 어쨌든 정몽주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2페이지에 이제 제가 써놨는데요. 뭐 앞쪽에 뭐 그 생물연대나 본관이나 이런 걸 일단 넘어가고요. 성리학자로서의 면모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성리학이라고 할 때 성리학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는 뭐 성리대전에 나와 있는
뭐 황극경세서라든지 뭐 서명이라든지 근사록이라든지 심경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이 성리학의 기본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성리학의 진수는 이 주자의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주이라는 학자가 주석한 사서 집주입니다. 이 속에 성리학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주이가 새로운 학문을 연 방법은 고전 재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뭐 르네상스도 다 마찬가지죠. 고전 재해석이거든요. 같은 방식이에요, 주의도. 그러니까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서죠. 그러니까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이 네 가지 책을 재해석해서 주석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시대 유학자들의 주를 집대성한 거죠. 송나라 시대 정신을 담아서 주석을 하고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이 사서집주를 만든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성리학의 진수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걸 읽을 때 당시 학자들이 잘 읽지를 못했는데 이 정몽주가 이 주자집주를 강하면 사람들이 다 감탄을 했고 의표를 찌를 만큼 뛰어났다고 전해지는데 나중에 그 호병문이 쓴 사서통이라는 책이 전해졌는데 정몽주의 해석과 대부분이 일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정몽주가 사설을 강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방리학의 비조다 그래서 이 학이 성리학은 여러 가지 명칭이 있죠. 리를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해서 리학이라 그러고 이때 도는 뭐 도가의 도가 아니라 불도의 도가 아니라 유학의 도거든요. 도학이라고도 하고 인간의 심성과 의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해서 성리학이라고 하고요. 송대의 학문이라고 해서 송학이라고도 하고요. 주의가 집대성했다고 해서 주자학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주의는 남성 사람이니까 북송시대 정명도 정의천, 그러니까 정호 정의의 견해를 정통으로 삼았다고 해서 정주학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명칭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리학입니다. 그런데 정몽주의 스승이었던 뭐 이색 같은 학자들이 정몽주를 동방리학의 비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학의 시조에 해당하는 인물이 정몽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뭐 이색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뒤에 자료를 제가 넣어놨습니다만 조선조 후반기까지 뭐 청장관 이덕무라든지 뭐 그리고 각종 그 왕조실록, 뭐 선조실록 뭐 이런 데도 보면은 그런 식으로 기대성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렇게 이제 성리학의 효시다 뭐 이런 식으로 도입한 사람은 아니지만 도입한 것은 그 안향이나 백이정이나 이런 학자들이 이제 도입을 했죠. 근데 그걸 깊이 연구한 사람이 정몽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성리학에 관한 논문은 전해지는 게 없습니다. 전해지는 게 없고 일종의 철학시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일부가 전해집니다. 그럼 왜 그럼 리학자라고 했는가? 이 리라고 하는 게 이 경우에는 절의를 뜻해요. 충절을 뜻하는 거죠. 리라고 하는 게. 리는 원래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왼쪽에 있는 게 임금왕자인데 이게 본래 이제 구설옥자거든요. 구설옥자입니다. 임금왕자로 써놨지만 실제로는 구설옥자예요. 구설의 결이 리입니다. 또는 뭐 줄이라고 하면 살결. 사람의 그 피부에 결이 있죠. 살결. 이게 이제 줄이거든요. 이런 게 전부 리예요. 천리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천리라는 말은 얘기에도 나오지만 장자에 보면 천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이제 어떤 뜻으로 쓰냐면 장자에 보면 포정. 포정이 이제 백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백정이 소를 잡는 거예요. 포정해우. 백정이 소를 잡는 대목이 나오는데 포정이 이제 칼을 갖고 소를 해체하는데 이 칼이
보통 그 백정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칼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소를 잡다 보면 이제 뼈를 건드리잖아요. 그럼 칼날이 무뎌지겠죠. 그럼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소를 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날을 바꿉니다. 칼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양포, 훌륭한 백정은 1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훌륭한 백정은 이제 솜씨가 좋으니까 뼈를 건드리진 않죠. 살만 건드리죠. 그런데 이 포정, 장자에 나오는 이 포정은 19년 동안 수천 마리 소를 잡았는데도 칼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날이 마치 새로 숫돌에 갈아낸 것처럼 깨끗해요. 그건 왜 그러냐? 뼈와 살 사이에 틈이 있는데 그걸 친다는 거예요. 뼈와 뼈 사이, 뼈와 살 사이, 이 사이에 틈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칼날 끝은 두께가 없다는 겁니다. 칼날 끝에 이렇게 닿으면, 끝에 가면 두께가 없잖아요. 소실점 있잖아요. 이건 두께가 없고, 뼈와 살 사이에는 틈이 있다. 그래서 무후, 이 두께 없는 것을 가지고, 이 무후, 두께가 없는 칼날을 가지고, 입유관, 틈새, 유관은 틈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틈새로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소를 잡아도 칼날이 무디어지질 않은 거죠. 이게 천리예요, 천리.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일종의 칼날처럼 살아가지고 우리가 날을 세우고 산다 이러는데 천리에 따라서 살면 날이 무디어지지 않고 계속 가겠죠. 천리를 따르지 못하면 아무데나 막 쳐박아가지고 날이 무디어져가지고 본래의 사람과 완전히 다르게 되겠죠. 그게 이제 천리입니다. 그때도 리자를 쓰죠. 그런데 이 리는 이제, 본래는 이제 어쨌든 옥의 결이에요. 근데 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학에서 어떤 비유로 쓰이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보물이거든요. 수양의 대상입니다. 뭐 타산지석으로 가히공옥이라 뭐 이런 것도요. 타산지석으로 시경에 나오죠. 다른 산의 돌, 다른 산에서 난 돌을 가지고 가히공옥. 이 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옥입니다. 다른 산에서 가지고 온 돌을 가지고 가히할 수 있다. 내가 가진 옥을 공은 치다, 다듬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산에 나는 돌을 갖고 내가 가진 옥을 다듬을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훌륭한 말이나 행실을 보고 내 안에 있는 보석을 다스릴 수 있다. 나를 수양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옥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절차탕만이 뭐 이런 말들 다 그런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보물을 잘 다듬어 내는 거죠. 그게 이제 수양이고요. 그런 뜻이고 이게 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라를 또 옥에 비유해요. 나라를 옥에 비유하는 맥락은 이제 맹자에 나오는데 맹자가 이제 제 나라 선왕을 좀 묻죠. 왕께서 만약 옥을 가지고 계시다면 박옥이 있다. 박옥. 여기에 유박옥의 차 안에 이렇게 박옥 얘기를 해요. 원래 이제 이 박이라고 이렇게 남목자를 넣으면 이게 통나무 박자입니다. 가공하지 않은 그대로의 통나무예요. 근데 요 왼쪽에 구슬옥자가 들어가면 가공하지 않은 옥, 박옥입니다. 그러니까 옥지제 석중자. 옥은 옥인데 옥이 돌 속에 있는 겁니다. 옥지제 석중자. 돌 속에 있는 옥이에요. 돌을 잘 쳐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옥을 다듬는 거죠. 박옥을 다듬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임금께서 만약에 이 옥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옥을 옥인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옥인은 옥을 다듬는 전문가입니다. 아니면 임금이 직접 다듬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야 당연히 옥의 전문가에게 맡기죠. 네. 만약에 직접 다듬으려고 그러면 옥의 결을 모르니까 이게 옥의 결이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이 다듬어야 옥을 제대로 다듬을 수 있지. 옥의 결을 모르는 사람이 다듬으면 옥이 깨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옥의 전문가에게 맡긴다. 옥인에게 맡긴다. 이러니까 명자가 아니 그러면 나라는 왜 나라를 다스리는 전문가, 현인에게 안 맡기고 당신이 직접 다스리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대목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나라를 뜻하기도 해요. 나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아는 이 현자, 현인이 다스려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직접 현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자의 말을 들어서 다스리면 되니까요.
이게 유학자의 논리거든요. 사대부의 논리고. 아닌 그럼 당신이 아니라도 내가 잘하면 되니까 나한테 맡겨달라. 이런 요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런 의미의 리학인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정몽주는 비록 성리학과 관련된 직접적인 논문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이 절의를 지킨 사람으로 칭송받았고 그로 인해서 리학의 비조가 된 거죠. 그리고 다른 학문 같으면 이게 인정되기 어려울 텐데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자기 수양이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은 수기치인의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긴 맞아요. 수기치인의 학문이다. 수기 안인이니 수기 이경이니 수기치인이니 뭐 논어에 나오는 말이고 그리고 대학에서도 수기치인이잖아요. 그래서 수기와 치인을 다 해야 되는 게 유학의 지향입니다. 다산정약용도 수기만 하고 치인을 하지 않으면 반쪽 학문이다 그러는데 유학의 존재 이유는 수기입니다. 수기. 치인이 아니에요. 수기입니다. 수기도 하고 치인도 한다 그러면 뭐 완벽한 진술인 것 같지만 실제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이야기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하나만 하는 얘기죠. 우리가 한마디에 진리를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치인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수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학의 존재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뭐 현대사회에서 유학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거지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수기에 있는 거죠. 이게 돼야 그 다음에 다 이게 가능한 거니까 전제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성리학의 지향이 이론보다 실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몽주 같은 사람도 리학의 비조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런 거죠. 최근에 뭐 서양 철학 쪽에서는 그 프랑스 철학자 중에 뭐 락강 같은 철학자가 뭐 수행성이라는 퍼포머티브라고 수행성이라는 말을 즐겨 쓰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 그게 호적의 아내라고 돼 있으면 아내죠 일단. 그런데 이제 이걸 성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퍼포머티브 수행성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호적의 아내라고 돼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정말 아내를 아내로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의무를 다 하면 이제 그게 진의 판단에서 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리학도 그런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 선지 후행 부덕불 선지 후행이니까 그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그 알의 문제를 먼저 앞세우는 게 성리학이고 그게 아니라 둘이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양명학이고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새로운 이야기 아닙니다. 뭐 수행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결국 정몽주가 리학의 비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문과 무를 겸비하다 제가 그렇게 써놨는데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탁월한 외교 역량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와 고려의 관계가 가장 좋지 않았을 때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그 이제 일본에 그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14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몽주가 1337년생이니까 그 14세기 후반쯤 되면은 일본도 이제 막부가 그 세력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절대 권력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 생기니까 그 세력을 그 앞에서 일정한 질서정연하게 통치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를 않은 거죠. 그 왜구라고 하는 건 일본이 쳐들어온 게 아니고요. 그냥 해적이 쳐들어온 거거든요. 걔들도 통제가 안 되는 그 일본 막부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 게 이제 이 왜구거든요. 왜구. 왜병이 아니고 왜구거든요. 그런 조건에서 이제 뭐 글빛하면 이제 뭐 쳐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나홍유라는 그 신하를 일본에 파견했는데 결국 뭐 가서 성과를 올리지는 못하고 도리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억류당하는 그런 신세가 됐죠. 그런데 이제 이때 정몽주를 보내거든요. 왜 보냈겠어요?
가서 뭐 하다가 뭐 어떻게 공경에 처. 그러니까 살아 돌아오면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처벌을 하려고 하고, 아니면 뭐 거기서 죽어주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냈는데, 가서 임무를 수행하고 오죠.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이성계를 따라서 뭐 함경도에서 전장을 누비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무를 겸비한 인재였다고 할 만합니다. 명나라 갔을 때의 그 어려움 같은 걸 뭐 그 아래 기록을 해서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89년에는 이성계와 함께 공양왕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성계가 그 어려움에 처하니까 가서 동정을 살펴보려고 하다가 이방원을 만났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피살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역신에서 충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아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태종이 1405년 태종이 이제 왕이 된 지 5년 만에 양촌 권건이라는 학자를 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저거죠. 왕은 직접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서 자기 의견을 갖고 밀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하들이 안을 제시하면 결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일단을 잘 보여준 게 벌써 작년에 그 사도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사도라는 영화에 보면 송강호가 그 영화 참 재밌었죠. 뭐 송강호의 대사가 참 재밌었습니다. 사도 세자가 그때는 이제 사도라는 시호가 붙지 않았을 때인데, 어쨌든 세자가 그 어떻게 자식을 역신으로 뭐 역모로 몰 수 있습니까? 제가 어딜 봐서 역적입니까? 뭐 이렇게 따지니까 송강호가 너는 존재 자체가 역적이야, 마. 이런 식으로 막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았겠습니다만, 존재 자체가 역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도가 뭐 탁월한 판단력을 갖추고 신하들의 그 의견을 조정하고 뭐 자기 안을 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송강호가, 영조가 불러서 얘기하죠. 야, 임금은 안을 내놓고 자기 의견을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제시해서 그것을 올바른 것이라고 결정 내리는 사람이 아니고, 안은 신하들이 내고 너는 그 최종 신하들의 의견 중에서 타당한 측면을 보고 최종 결정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조선은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그 중에서 타당한 게 있으면 허락해서 그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신하들 중에 아무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왕이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신하들이 그런 말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나 비슷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양촌 권건이 상소를 해서 포원 정몽주를 사면하고 복권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니까 태종이 오케이 해서 복권시킵니다. 태종의 의중을 읽고 권건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역신이자 간신이었다가 충신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간신이라는 논리는 애초에 성립되지를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몽주가 조선의 신하였다면 역신이다, 간신이다 이런 명칭을 붙일 수 있지만, 조선의 신하가 아니잖아요. 고려의 신하였고, 무인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뭐 수많은 뭐 공신들이 있지만 정몽주와는 상대가 안 됩니다. 조선시대 공신들은 대부분 무인에 굴복한 거거든요. 문인으로서 무인에 굴복하면 치욕적인 일이죠, 일단. 그 긴장은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규보가 고통스러워했던 게 그런 이유잖아요. 문인으로서 글 쓰는 사람이 칼에 굴복한 거니까 이게 이제 지옥스러운 거죠. 근데 공신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사육신 정도를 제외하고는 정몽주와 맞설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사육신도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몽주와 견주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정몽주가 처했던 상황보다는 뭐 꼭 나았다 할 수는 없죠. 정몽주처럼 정말 이제 완전히 고려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기 때문에 정몽주가 맞서기는 정말 어렵죠. 그 기준을 가지고 보면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돼서 그 복권이 됐고 나중에는 이제 문묘에까지 배양이 됩니다. 이제 문인으로서는 최고의 그 영예를 누리게 된 거죠. 죽어서지만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정몽주 끝나고 정도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그 질문 받았던 거 그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정몽주의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만 읽어보죠. 앞쪽 거예요. 봄의 형치라는 시가 있는데요. 춘우 새부적, 춘우는 봄비죠. 새, 봄비가 가늘다는 얘기입니다. 봄비가 가늘어서 부적, 적은 물방울이죠. 물방울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야중미유성이라, 야중, 한밤중에, 야중하면 한밤의 중간, 밤의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한밤중에 미유성, 조금씩 유성, 소리가 났다. 이제 방 안에서 빗소리를 듣는 겁니다. 빗소리가 이제 아주 미약하게 들리는 거죠. 설진 남계창 하면 설진, 눈이 다하다. 눈이 다 녹는다는 얘기죠. 눈이 다 녹아서 남계, 남쪽 시내가 창, 넘쳐나면 초와 다소생이라. 초와, 풀싹이, 풀싹이 다소생. 다소는 많은지 적은지 의문으로 쓰일 때가 있고요. 많다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고 적다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 같은 얘기냐 할 때 그렇게 쓰입니다. 어떤 경우는 많으냐 적으냐, 어떤 경우는 다에 초점이 있어서 많다, 어떤 경우는 적다는 뜻으로 써요. 그러니까 다소 남아 이러면 적게 남아 뭐 이런, 다소 있다 뭐 이러면 조금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그런데 화락지 다소하면 꽃이 많이 떨어졌겠네 뭐 이런 뜻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풀싹이 무성하게 자라나겠구나 이런 시인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제 한국 철학사는 동아시아 지성사의 맥락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이 두 개의 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먼저 이제 제가 거기 써놓은 것처럼 이태백이 쓴 두보가 쓴 이 춘야희우라는 시요. 춘야희우. 춘야는 이제 봄밤이죠. 그런데 비가 내리니까 이제 기쁜 거예요. 봄밤의 기쁜 비, 뭐 이런 뜻이죠. 제목이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첫 구가, 호우지 시절이죠. 호우지 시절. 그 밑에 다 소개해 놨습니다. 호우지 시절하니, 호우, 좋은 비는 지 시절, 때를 알고 내리나니, 당춘 내 발상이라. 봄을 맞이해서 발생, 내린다네. 수풍 잠입야, 바람을 따라서 잠입야, 몰래 밤에 잠입한다. 밤에 몰래 왔다가 윤물 새무성이라. 윤물, 만물을 적셔주고, 새무성. 빗소리는 또 가늘어서 소리가 없죠. 그러니까 소리 없이 만물을 적셔주고 가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어지는 대목인데요. 역시 비슷한 정서가 이어져 있죠. 정몽주 씨의 그런 정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리 없이 만물을 적셔주고 간다. 이거는 이제 시인이 지금 비 맞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한밤중에 방 안에서 빗소리를 듣는 거죠. 듣는데 비가 이제 아주 살짝 내리니까 물방울이 돼서 빗소리가 나지는 않고요. 아주 미약한 소리가 들리는 듯 마는 듯. 비가 내리기를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비가 드디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보의 이 춘야희우의 첫 구절, 이 호우지 시절 같은 건 이건 뭐 거의 절대 명구입니다. 뭐 언어를 어떻게 이렇게 구사하나. 호우지 시절. 대단한 명구예요. 뭐 이런 절대 명구가 이제 있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맹오년의 시를 또 제가
거기 써놨는데 춘효라는 시가 있죠. 이것도 뭐 엄청 유명한 시죠. 그거 보시면 춘면 불각효론이 춘면 봄잠이 깊어서 춘면은 봄잠이죠. 불각효 새벽인 줄 몰랐다. 불각효 부지불각 중에 어느덧 새벽이다 이거예요. 근데 눈은 아직 감고 있는 겁니다. 전부 이제 이 정몽주도 눈 감고 있고요. 두보도 눈 감고 있고요. 명호연도 눈 감고 있는 겁니다. 눈 뜨고 뭐 비 맞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듣는 거죠. 이번에 무슨 소리를 듣냐면 처처문제조라 곳곳마다 새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아 그러니까 이제 새벽이 됐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야래 풍우성하니 야래 지난밤에 밤사이 내내 뭐 야래 밤사이 내내 풍우성 비바람이 몰아쳤는데 비바람 소리가 들렸다 이거야. 비바람이 몰아쳤는데 화락지 다소라 여기 또 다소 또 나오죠. 꽃이 떨어진 게 화락입니다. 꽃이 얼마나 떨어졌을까? 뭐 의문사 없습니다만 화락지다소 그대로 풀이해서 꽃이 지다소 많이 떨어졌겠네 이러면 이제 번역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 원문대로 하면 꽃이 많이 떨어졌겠구만 뭐 이러면 뭐 완전히 저 보름달이니까 박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꽃이 얼마나 떨어졌을까? 이것도 이제 눈 감고 지난 밤에 비바람 소리를 불러낸 거죠. 이런 정서가 이제 정몽주 시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늘 모든 텍스트, 모든 시 이런 데에 이런 정서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난데없이 뭐 한국 철학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어느 날 불쑥 생긴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장구한 사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다는 걸 이런 경우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제가 이제 같이 보지 못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몽주를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고요. 쉬었다가 지난번에 이제 여기 책사회 임원들이 이제 그 한국철학사 원효 의상을 읽고 독서 토론을 하고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제가 하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기회가 될 때 제가 말씀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도전 하겠고요. 네, 잠깐 쉬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정도전 하기 전에 지난번 이제 원효 의상 첫 번째 강의를 했는데 한국 철학사에 나온 그 원효와 의상 부분을 세 분이 읽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첫머리 말이 선생님 꽃은 봄마다 고운데 우리는 작년 봄 같지 않네요. 이래 놓으셨나요? 이거 누구시죠 이게? 뭐 그 연년새새 해마다 꽃은 같은데 새새연년 임부동 해마다 사람은 같지 않네. 뭐 그 시가 연상되네요. 재밌습니다. 우선 이제 이 세 분이 이경건 실장님하고 임광문 간사님, 김현빈 간사님 세 분이 이제 책을 읽고 질문을 했는데 원효가 얘기한 게 1심이죠. 1심 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1심이 뭐냐? 혹시 모든 사람이 다 불교를 믿으라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불교를 믿으라 이런 방식은 좀 아니죠. 우리는 뭐 늘 이제 일요일 평화로운 시간을 깨트리고 이렇게 믿으라 뭐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원효가 포기한 방식은 박통을 가지고 악기를 만들 다음에 그걸 두드리면서 포기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불법을 전하는 방식이 그 당시에 이제 불법이라고 하면은 이 불교 경전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야 뭐 그걸 이해할 수 있고 한데 원효는 그걸 노랫말로 요즘식으로 하면 대중가요를 만들어 가지고 전파를 한 셈이니까 뭐 포교 방식이 좀 달랐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낮은 곳으로 이렇게 퍼지기를 바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심은 기본적으로는 부처의 마음이나 나의 마음이나 같다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나 부처의 마음이나 같은 하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깨달으면 곧 부처가 된다는 불교의 종지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심이란 말을 가지고 반드시 뭐 불교를 믿어야 한다는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음보살은 무엇일까? 이제 그 원효와 의상이 관음보살을 만나는 방법이 달랐다고 그 한국 철학사에 기술이 되어 있잖아요. 이를테면 의상은 불사를 일으키죠. 백화도량 발언문 같은 글도 짓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불사를 일으키는 행사 이벤트 뭐 이런 걸 불교 이벤트를 열어가지고 관음보살을 오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했다면 원효는 뭐 길 가는 안악내 만나는 사람마다 관음보살을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원효와 의상의 차이인데 관음보살이 무엇인가 할 때는 관음보살을 그대로 풀이를 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눈목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본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원래는 이 관은 본다는 뜻도 되지만 듣는다는 뜻도 됩니다. 그 춘추 좌시전에 음악을 연주했는데 음악 연주가 끝나니까 관지의라 음악 감상이 끝났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관은 듣는다는 뜻으로 써요. 그래서 관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음보살이라고 할 때 음은 소리죠. 무슨 소리를 듣느냐 하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는 보살 이런 뜻입니다. 그럼 세상의 소리가 뭐냐?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듣는 거죠. 그게 관음보살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음보살이 듣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듣는다. 얼마 전에 그 나이득 시인이 쓴 글을 보니까 시인도 세상의 고통을 듣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화정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원효가 이제 원효의 핵심 사상이 화정 철학이잖아요. 근데 화정이라고 할 때 화는 화합한다는 뜻이고 쟁은 다툼이죠. 쟁은 다툼인데 쟁이 이제 옳다 그러다고 이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것을 화합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게 현실에서 가능한가? 그리고 종교처럼 화정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화쟁이라고 할 때 원효가 제시하는 방식을 따라가면 쟁은 그 불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깨달음의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 다른 방법을 화합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원효가 이제 철두철미한 것은 그런 다툼을 화합시킨다는 것조차도 쟁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화해하자 이것도 하나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의라고 하면은 이건 옳은 것이고 불이라고 하면은 옳지 않은 거니까 이 둘을 화해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화합하겠어요? 화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원효의 논리를 따르면요. 정의라고 하는 것도 쟁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의도 하나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로운 것도 아무리 정의롭다 하더라도 한쪽에서 눈물 흘릴 수 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화정론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런 사례, 이런 경우, 이런 그 화정론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그 한국 철학사의 마지막으로 기술된 무의당 장일순 같은 인물이 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 운동가인데요. 70년대, 60년대부터 했죠. 7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이제, 민주화 운동의 일반적인 추세였는데, 그때 무의당 장일순은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과도 화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과 타협하라는 말로도 그 당시엔 들렸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나는 정이고 너는 불이라는 방식,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제 그런 방식이 되면 어떻게 하면 상대를 악으로 몰아붙이고 적대시하는가, 그리고 적개심을 어떻게 고취시키는가, 이런 방식으로 골몰하기 쉬운데, 장일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 상대와 내가 같고,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가진 일체의 기득권이나 조건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도 하나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 방식이라야 분열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원효와 의상은 맨 처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계기로 가르치기 시작했을까? 또 무슨 계기로 남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글쎄요, 가르침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텐데, 원효의 행적을 보면 중생을 가르치겠다는 뜻보다는 중생과 함께 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와 같은 처지에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원효가 추구한 어떤 종교적 진리가 있다면, 타인의 처지에 자신을 놓을 줄 아는 게 종교의 시작이라고 본 거니까, 보통은 이제 불교를 두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구, 보리, 하와 중생 그러잖아요. 위로는 구합니다. 뭘 구하냐면 보리, 진리를 구하는 거죠. 제라고 써놓고 이럴 때는 리라고 읽죠. 상구, 보리. 위로는 진리를 추구하고 하와 중생,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이럴 때 이제 화는 교화의 뜻, 가르친다는 뜻이지만 사실은 구원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종교니까. 구원을 아래 백성들과 함께 한다. 이러니까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중생들과 함께 하는 걸 더 중시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서 경쟁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함께 가지 못하면 이미 천국이 아닌 거죠. 함께 천국에 가기 위해서 경쟁한다 그러면 그게 어디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모순이 되죠. 그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역시 어려운 질문인데, 원효와 의상은 자신이 활동한 결과 세상이 좋아지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회의했을까? 네. 이거는 원효를 불러와야 될 것 같은데요. 공자 같은 경우는 40부록 그랬잖아요. 40부록이라고 했을 때 이 혹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죠. 미혹에 빠지지 않았다,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 별별 방식으로 해석하는데 그런 해석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혹자는 의혹이거든요. 의심한다는 뜻입니다. 40이 되어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할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정의로운가는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술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분배의 정의 이럴 때는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정할까? 그럴 때는 뭐 예를 들어 피자 한 판이 있다. 그럼 8명이 나눠 먹으려면 8등분 하면 되겠죠. 근데 9명이다.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하지만 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다 정의로운 방식은 그러니까 피자가 있는데 이걸 나눠 먹을 때 먼저 잘라서 가져갈 사람의 권리가 인정되면 정의로운 분배가 되기 어렵겠죠. 일단 절반 잘라서 가져가서 먹어버리면 나머지 절반 갖고 남은 사람들이 먹어야 될 거고 2위 서열에 있는 사람이 와서 또 절반 가져가 버리면 4분의 1이 남아있을 것이고요. 3위가 와서 또 절반 가져가 버리면 이제 8분의 1밖에 안 남고 그리고 뭐 나머지 97명이 8분의 1 갖고 나눠 먹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뭐 기술적으로 보면 거꾸로 나누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피자 조각을 가져가게 하면 정의롭게 분배되겠죠. 예.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 10명이 이 피자를 나눠야 된다. 그럼 나누는데 내가 맨 마지막으로 그 조각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정하게 자르겠죠. 예. 공정하게 자르는데 뭐 정말 누구는 배가 고프고 누구는 배가 부르고 뭐 이런 것까지 또 따지자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이제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나누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가져가게 하면 공정하게 분배할 것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맨 마지막에 가져가는 사람의 처지에 자신을 놓는 거거든요. 어떤 재화가 있을 때 맨 마지막에 가져갈 기회를 가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가장 낮은 사람이죠. 뭐 가장 낮은 사람. 공정이라고 하는 건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처지가 낮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가는 게 공정인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런 식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토론하고 나서 토론 내용과 또 질문을 같이 엮어서 하셨는데 이거 다 하긴 어렵겠는데 토론 내용 중에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간사 두 분하고 제 실장 한 분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임광훈 간사와 이경건 실장은 오랫동안 쟁하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사회의 운영 문제를 갖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이경건 실장은 나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한 분은 나쁘다고만 말해야지 불쌍하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게 서로 의견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은 불쌍하면서 나쁘면서 불쌍하다 그러고 한 사람은 나쁘기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로 그런 평가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제 화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랬더니 이제 그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임광훈 간사가 쟁화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순환해야 건강한 것 아니냐. 예. 화만 해서도 안 되고 쟁만 해서도 안 되고 쟁화 이런 식으로 해야 건강한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경건 실장님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김현빈 간사와 임광훈 간사 이 두 사람은 빈과 운, 빈과 경은 쟁하고 있는 것 없는지 무슨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쟁하고 있는 사람은 임광훈 간사와 이경건 실장님 이 두 분이 쟁하고 있는데 김현빈 간사님은 쟁하고 있는 게 없냐 그랬더니 쟁하고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김현빈 간사님은 임광훈 간사나 이경건 실장님하고 쟁하고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두 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 정이 없는 이 김현빈 간사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거나, 뭐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분에게 문제가 있는 걸로 몰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참, 문제가 없는 건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문제다. 예. 이거 뭐 제가 대답해 드리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질문이, 이익이 상충될 때 화정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예. 현대 사회에서 화정은 다 이런 거겠죠. 예. 근데 뭐 이건 기본적으로는, 원효도 저렇게 얘기해줘. 똑같은 데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다툰다고 하는 것도 같은 입장이 되는 거죠. 상대도 나처럼 똑같이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주장을 하지 않게 되겠죠. 너와 내가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 이게 상호 인정이 되면 이익이 상충될 때 화정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제기한 게 화정 사상은 당시 지도자들, 곧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하지 않았을까. 예. 아마 화정이 껍데기뿐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분쟁 조정위원회 뭐 이러지만은 실제로 강자 위주로 분쟁이 조정되는 경우는 많이 봐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화정이 되려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야 이제 신뢰가 형성되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식의 실험은 미국의 철학자 중에 존 롤즈라는 정의론을 쓴 철학자가 있죠. 공정으로서의 정의. 정의론을 쓴 롤즈 같은 경우에, 정의로워지려면 무지의 배일이 필요하다. 그러죠. 무지의 배일. 배일은, 앞에 가림막이 있어서,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화를 분배할 때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일지 알 수 없어야 공정하게 분배가 된다. 무지의 필터,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화를 나눌 때, 자기가 어떤 처지에 놓일지를 몰라야 그 중에서 약자의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어야 정의롭고 공정한 분배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도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과 비슷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피자를 나눈 사람이 나중에 가져간다 그러면 가장 약한 자의 입장에 자신을 놓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그러면 정의로운 분배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뭐 복지와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여기에 뭐 적혀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복지와 정세는 뭐 우리 사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한 낮은 자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예로 드는 게 뭐 제가 첫 번째 강의 때도 뭐 포도원에서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똑같이 1달란트를 줬다. 이게 자주 인용됐죠. 제가 그걸 학생들에게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뭐 실험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학기 강의를 하는데, 출석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지난주 학교에서 축제를 했는데 축제 기간 한 3분의 1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석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온 학생들이 얼굴이 그냥 막 전부 환하게 이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때마다 전부 그냥 밝은 목소리로 네, 뭐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출석을 다 부르고 나서 오늘 출석한 학생들은 출석 점수 만점이다. 그랬더니 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안 온 학생들도 출석 점수 만점이다. 그랬더니 다들 그냥 예, 얼굴이 뭐 시커멓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오지 않은 학생에게 출석 점수가 만점이 된다고 해서 네 점수가 깎이냐? 그랬더니 황당해하면서 한참 생각하더니 상대적으로 깎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상대가 누구냐? 오지 않은 친구지. 강의에 오지 않는 못난 친구를 질투하는 건 질투축에도 끼지 못한다. 원래 질투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질투하는 건데 질은 원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시기하는 거고요. 투는 원래 미색이 뛰어난 걸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지 않은 못난 친구를 질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투 중에서도 등급이 낮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낮은 자를 위한 배려, 뭐 이런 맥락에서 보면 복지와 정세도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 것이 저리로 간다. 이런 생각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쉬운 얘기 아니죠. 그리고 또 화쟁 사상은 기성전 불교라는 것 같다. 불교하고 이제 종교, 뭐 이런, 맥락인데, 뭐 결국 불교 믿으라는 것 아니냐. 근데 이제, 꼭 불교에만 이런 얘기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꼭 불교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화해하자. 이게 아니라 화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에 관심을 가진 게 원효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제의 만행이나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무조건 화해하자. 이건 말이 안 되죠. 화해하려면 이제 조건이 필요한 거죠. 사죄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이제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그걸 만들어 가야 실제로 화쟁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이건 꼭 종교의 문제만은 아닌 거죠. 종교의 문제로 가면은 좀 다른 측면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그 종교에도 유학도 종교적 측면이 있으니까 유학의 경우에는 이를테면 사람을 죽였다든지 예를 들어 정몽주를 죽였다든지 이런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찬탈을 했다든지 이건 용서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용서받을 수도 없고 죄를 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냥 찬탈한 왕 이렇게 돼버린 건데 불교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논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서 궁극적으로 남는 영역. 그게 종교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김현빈 간사님은 화쟁이라는 건 기성전 불교인 것 같다 이랬고, 임광훈 간사님은 나는 기성전 불교가 아니라 기성전 정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리고 이경건 실장님은 나는 기성전 정치도 아니고 기성전 인문학이고 기성전 독서 토론이다. 확실히 책사회의 정체성에 맞는 그런 주장을 펼치셨는데, 사실은 종교나 인문학이나 독서 토론이나 우리가 현실 생활을 살아가는데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법이나 이것도 사실 다 정치의 틀로 묶을 수 있는 거죠. 정치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이제 폭이 넓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판에서 하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규칙을 지킨다든지 이런 것도 다 정치 영역에 속하는 거죠. 그 정치는 법 밖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간단하죠. 국회에서 뭘 만듭니까? 법을 만들잖아요. 정치잖아요. 법 밖의 활동이죠. 법 안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법 밖에서 입법을 하는 거니까. 입법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법 밖에서 하는 거죠. 이미 없는 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은 삶이 곧 정치라고 한다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임광훈 간사님이 얘기한 건 유가족 발상에 가깝네요. 이런 거 보면 모든 게 다 정치라고 보는 거거든요.
뭐 이 동아시아 철학은 전부 정치 철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 뭐 이 정도로 하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긴 질문이 또 있는데 정도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질문 쉽지 않나요? 예, 우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도전은 조선 왕조의 설계자입니다. 첫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새 왕조를 설계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조선 경국전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제도 법률 이걸 위반한 거죠. 그리고 경복궁이라고 하는 조선의 대표 궁궐도 설계했고 그리고 태조의 즉위교서도 정도전이 썼죠. 조금 이따 즉위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도곡을 지어 바친 것도 정도전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성리학 이념에 맞추어서 설계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평가가 굉장히 낮은데 결국 정몽주와의 라이벌 관계 속에서 폄하된 측면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정도전은 뭐 풍문하고요. 삶 자체가 이제 정몽주는 뭐 목숨을 고려 왕조에 바쳤는데 정도전은 왕조에 바치지는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세자척복 문제로 대립하다가 이방원에 의해서 제거당했죠. 권력 다툼 속에서 이제 제거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정몽주와 비교할 때 정도전이 더욱 비극적이죠. 그러니까 정몽주가 올라가면 정몽주가 충신이 되면 정도전은 이제 반대의 길을 걸어갔으니까 비판받는 논리가 이제 성립되는 거고요. 거기 중간에 권건이 쓴 삼봉집 서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의 저술 중에 학자 진암도, 진암이 남쪽을 가리킨다, 올바른 방향을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남쪽을 가리키는 얘기는 본래 이제 군주는 남쪽을 보고 다스린다 이러죠. 남쪽이 밝은 곳이니까 밝은 곳을 보고 다스린다는 맥락입니다. 본래는 이제 주역에 나오는 얘기고요. 학자 진암도 몇 편이 있는데 의리가 정밀하고 분명하게 눈앞에 있는 것 같아서 앞선 시대의 현인들이 아직 말하지 못한 것을 다 말했다.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불시잡변 같은 거요. 불시잡변에 대한 그 분석은 뭐 한국 철학사 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뺐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정몽주나 뭐 이승인이나 뭐 이런 성리학자들은 실제로 성리학 관련 저술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데 정도전은 뭐 심기리 편이라든지 불시잡변이라든지 이런 그 성리학 관련 문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앞선 시대 고려의 현인들이 말하지 않았던 것을 말했다고 하는 평가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도전은 역성혁명의 주도자죠. 역성혁명의 근거는 맹자에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맹자의 혁명론을 맹자는 혁명론을 주장했고 공자는 명분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 둘은 상반된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자가 명분론으로 주장했던 게 군군신신 부부자배거든요. 임금이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가 신하다워야 하고 어버이가 어버이다워야 하고 자식이 자식다워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초점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신하니 어버이니 자식이니 이런 얘기도 이 전체가 사실 다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신하가 되었을 때는 신하 노릇하고 어버이가 되었을 때는 부모 노릇하고 자식이 되었을 때 자식 노릇하고 임금이 되었으면 임금 노릇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임금일 때 자식이 자식 노릇하면서 신하가 신하 노릇하고 자기가 나중에 임금이 되었을 때 임금 노릇 제대로 하고 어버이 역할 제대로 하고 이거거든요. 이건 이제 뭐 설명을 하면 너무 길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이게 핵심은 이제 임금이 임금다워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맹자는
혁명론이니까 다른 것 같지만 임금이 임금답지 않으면 임금이 아니라는 게 맹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임금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공자는 부지하로라 이런 식의 대답이죠.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스타일입니다. 공자는요. 예. 결론은 뻔하죠. 결론은 뻔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맹자 같은 경우는 바로 얘기를 하죠. 실제로 제나라 선왕이 물었죠. 탕임금, 탕금이 근원을 쫓아냈고 탕방걸, 무왕벌주, 무왕이 주왕을 쳤다. 신하로서 원래 두 사람은 걸의 신하가 탕이고 주의 신하가 무왕이었거든요. 신시기군이 가오와 신하로서 임금을 죽이는 게 옳습니까? 이런 식으로 묻잖아요. 제나라 선왕.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 그러냐면 문주 일부 주의원이와 제한몸 주 주겠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미문 시군약행이다. 임금 주겠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면 적인자, 인을 해친 자, 적인자, 또 의를 해친 자. 적인자를 위지 잔이요. 이런 자는 잔인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의를 해친 자는 위지 적이라 도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잔적지인은 그냥 필부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임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맹자거든요. 사실은 공자의 명분론을 응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게 아닌 거죠. 그럼 이 맹자의 그 역성명령 이론을 그대로 가져온 게 이제 정도전의 역성명령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숙주가 지은 그 삼봉지 부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풀이를 해놨으니까 이해하시면 될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도전을 고려의 역신이다 이렇게 몰아갈 수도 있을 텐데 정도전이 공양왕에게 상소문을 여러 차례 올렸거든요. 상소문을 여러 차례 올려서 폐정을 개혁하라고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왕실을 유지한 상태에서 개혁을 추진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모두 좌절되고 만 거죠. 좌절되니까 결국 새로운 길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고려 역신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내용도 저거거든요. 그 7페이지 그 중간에 인용문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제 주나라 말기에 귀신이 유신이라는 곳에 나타나자 태사였던 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가 흥성할 때는 사람의 말을 듣고 국가가 망하려고 하면 귀신의 말을 듣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유학의 특징입니다. 주나라가 과연 망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부처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일은 이로움이 전혀 없고 해로움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불교 세력의 그 폐단을 비판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 당시 국가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이제 불교 사안이 비대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상소가 이제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길로 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조선왕조를 세우면서 덕치를 꿈꿉니다. 그게 이제 정도전이 이 태조에게 바친 문덕곡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죠. 문덕곡이 나와 있는 게 8페이지죠. 거긴 또 10페이지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르네요. 10페이지랍니다. 그 문덕곡 보시면 개언로장이 이제 처음에 나오죠. 개언로장이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보공신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경계장, 정예학장,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보공신장은, 좀 속이 보입니다. 나 같은 공신을 잘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정도전이. 근데 이제 중국 역사에서 공신들이 다 제거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방을 도와서, 한나라의 천하로 만들었던 사람 중에 장자방, 그러니까 장량을 도망쳐서, 응거해버렸죠. 그래서 희생당하지 않았는데, 뭐, 회엄 한신을 비롯해서 뭐 전부 목숨을 잃죠, 공신들이. 그걸 알고 경계해서 올린 것 같고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죠. 보호공신은 안 됐습니다. 정경계는 이제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토지개혁이죠. 그 이제 유학의 기본은 경자유전이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토지를 가져야 된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이 조선시대는
양인청이 두터워야 나라가 안정되고 양인청이 무너지니까 후기에 들어가서 양민청, 농사 짓는 농민계층이 무너지면서 조선이 망한 거거든요. 농민청이 유랑을 하게 되고 토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자장농에서 소장농으로 바뀌고 소장농에서 소작의 권리마저 잃어버리면 유랑하게 되죠. 유랑하게 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노비가 됩니다. 노비가 되면은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서비스만 하게 되죠. 군대도 가지 않고, 병력 의무도 지지 않고 생산에 직접 종사하지 않게 되니까 나라의 경제가 흔들려서 망하게 되는 거죠. 뭐 후반부에 그 길을 간 거죠, 조선이. 정경계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정예약, 뭐 유학에서 예약을 제정해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건 이제 기본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계언로장이니까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문덕공 중에서 계언로장. 그 이제 원문은 법궁이 유엄 심구중하시니 이를 만기 분기 총하셨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풀이를 보겠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궁궐이 구중 궁궐보다 더 깊으니 하루에 수많은 일을 다 다스린다. 조선의 왕들이 하루에 수많은 일을 다스린다. 이건 조선왕조실록 보면 나옵니다. 정조가 24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처리한 상소가 몇천 건이에요. 제가 지금 정확한 건수를 잊어버렸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수십 건의 상소를 처리를 하거든요. 그 상소라고 하는 건 이제 언로가 열려 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임금에게 직접 상소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봐야 돼요, 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 거죠. 조선은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군왕이 백성들의 사정을 잘 듣고자 언로를 열어 사방에서 듣는 것을 이루셨다. 언로가 열려 있는 것을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우리 임금의 덕이 순임금과 같으시다. 우리 임금의 덕이 순임금과 같으시다. 순은 뭐 요순 시대의 순임금이죠. 언로가 열려 있다고 할 때 말씀원자는 제가 여러 차례 풀이를 해드렸는데 입이 아래에 있고 입에서 나온 음파가 위로 올라가는 게 말씀원자잖아요. 이게 언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아래에 있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위로 올라가는 것.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위까지 전달되는 것. 이게 언입니다. 위에서 하는 말은 언이 아니고 명령이죠. 그래서 입이 위에 있고 알아서 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하면 알아서 기죠. 이건 명령이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말하는 거거든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목소리가 작아도 다 알아서 기는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목소리를 크게 해도 들리지를 않죠. 그걸 듣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인의 조건은 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갑골문자에 큰 귀가 있고 거기에 사람이 사람 인자가 있는 거고 그리고 옆에 입이 있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 이게 성인입니다. 육아의 성인은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언로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언로를 통해서 정치하지 않으면 왕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이제 대관들이 말을 하면 그 대관들 말 중에서 임금 자신의 의지와 부합하는 걸 선택해서 정치하는 식으로 한 거죠. 그 시초는 정도전이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보시면 이제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건데 순임금이 그 중용에 나오는 것처럼 순임금이 순임금 된 까닭이 뭐냐? 호찰위원 신분이 낮은 사람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이다. 그 말씀원자에 대한 풀이가 꼭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다만 이제 뭐 지금 언론의 중요성은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예나 지금이나 같다고 제가 써놨는데 지금 더 중요하죠. 그런데 뭐 현재 한국 사회의 주류 언론이 낮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는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정도전이 봤으면 언론이 개혁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의 언론은요. 구조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옛날만 못하죠. 왜냐하면 옛날은 이제 신문 독자가 있잖아요. 구독료가 신문사의 주 수입원 중에 하나였죠. 근데 지금 구독료가 수입원의 거의 차지 못하죠. 수입원이 안 되죠. 대부분 광고를 수입원으로 삼으니까 광고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광고주의
주의 이익에 반하는 기사가 계속 나가면 광고가 실리지 않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 재벌 기업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자주 실리는 어떤 신문의 경우에는 광고가 거의 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사 광고 주로 무슨 문화센터 광고 그런 거나 싣고 아니면 시에다가 지면이 이렇게 굉장히 크잖아요. 절반 있고 하면 여기 시 몇 줄 있고 텅 비어 있죠. 시를 우대한 건 참 좋은 일입니다만 종이신문의 마지막 발악이죠. 이 시가 종이신문에 실리지 못할 겁니다, 앞으로. 마지막인데 어쨌든 이런 식의 기획이 과감한 기획이긴 하지만 참 광고가 실리지 않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본의 압력이 있는 거죠. 그건 보나마나 뻔한 건데 그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광고주의 목소리는 잘 전달될지 몰라도 낮은 곳의 목소리는 잘 전달되지 않죠. 최근에 일어나는 그런 사고들 보면 가습기 살균제 문제나 이런 걸 보면 그 목소리가 이제서 그 목소리가 들릴 정도라는 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도전이 보면 개혁 대상이다 이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즉위교서인데요. 그 즉위교서에 나온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용은요. 호랍이 과부, 고아, 의지할 곳 없는 노인, 이게 환과 고독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왕도 정치를 베풀 때 가장 먼저 보살펴야 할 사람들이니 마땅히 불쌍히 여겨 돌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관청에서는 굶주리고 궁핍한 사람을 구휼하고 구역을 면제해 주도록 하라. 이 태종실록에 나오는데 이걸 이제 태조가 즉위하면서 읽은 거고 이걸 직접 쓴 사람이 태종실록에는 태조실록이어야 되는 거죠. 태조실록 원년입니다. 태조 원년 1392년 7월 17일에 이게 즉위교서가 반포가 됐다고요. 이제 이게 정도전이 썼는데 맹자에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황과고독 폐질자 계능유양이라고 황과고독에 대해서 거기 설명도 해놨고 제가 여러 차례 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환이 이제 이 환어 물고기 환자죠. 근데 이게 호랍이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물고기 해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왜 호랍이라는 뜻으로 쓰이냐면 물고기는 잠을 잘 때 눈을 감고 자지 못하죠. 눈 뜨고 자죠, 물고기는. 자는 모습을 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호랍이는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 돼서 눈을 감고 마음 편히 잠을 못 잔다고 해서 이게 호랍이 환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과부는 눈 잘 감고 자느냐? 그렇지 않겠죠. 더 그렇겠죠. 고는 고아입니다. 그리고 독은 이제 혼자 사는 노인. 이게 이제 전통사회에서 가장 이제 고통스러운 사람들,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죠. 가장 낮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공통점은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혼자 사는 남자, 혼자 사는 여자, 부모 없는 어린이, 그리고 혼자 사는 노인이거든요. 외로움이죠. 가난은 외로움으로 찾아오는 거거든요. 하소연할 곳 없다 이거예요. 말해봤자 아무도 안 들어준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부터 먼저 보살펴야 한다. 이게 맹자인데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태조 즉위교에서는 구체적인 조치가 이제 부역을 면제해 준다든지 궁핍한 사람들을 구휼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어쨌든 기본은 맹자에서 나오고 이게 왕도의 시작이거든요. 왕도입니다. 그러니까 왕도주의. 문치를 표방한 거죠. 명백하게. 지금 현대 한국 사회는 이게 황과 고독의 독이 홀로 사는 노인이 아니라 독거 청년이란 말도 생겼으니까. 이게 더 큰 문제죠. 그 풀이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맹자에 원래 나왔던 것도 인용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선 경국전에서 인용된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랫단에 보시면 이제 주역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주역에서 이렇게 말했다. 성인의 가장 중대한 보물이 무엇이냐? 임금의 자리다. 천지의 가장 큰 덕이 무엇이냐? 생이다. 생은 뭐냐면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 겁니다. 생이우생, 생성하고 또 생성하는 것. 만물을 살려주는 거죠. 여기 이제 임금이니까 임금이 백성을 살려주는 걸 뜻하는 거죠.
그 무엇을 가지고 임금의 자리를 지킬 것인가? 인이다. 인정인 거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 대한 이해가 보입니다. 아래의 백성들은 지극히 약하지만 힘으로 그들을 급줄 수는 없다. 지극히 어리석지만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속일 수 없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면 그들이 승복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백성들이 떠난다. 떠나고 나아가는 사이에 호발의 차이도 용납할 수 없다. 호발의 가는 털, 조금의 차이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사사로운 뜻으로 구차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도리를 어기고 명예를 구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인이라고 말할 뿐이다. 인으로 지켜야 된다. 임금이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아서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 것처럼 임금은 백성들을 보살펴야 된다 이거예요.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정치를 베풀어. 이건 맹자에 나오는 불인지정입니다. 그러니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불인지심이죠. 사람인자를 넣어서 불인인지심이라고도 합니다.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참아 못하는 마음, 이걸 누구나 다 갖고 있다. 인계유 불인인지심. 사람은 누구나 불인인지심을 갖고 있다. 이게 맹자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냥 불인인지심 갖고 있을 뿐이지만 임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불인인지심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불인인지정이라야. 네, 행불인인지정. 참아하지 못하는 정치를 베풀어야 그게 이제 참다운 군주다. 이게 맹자거든요. 근데 그걸 인용을 해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정치를 베풀어 천하사방 국경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기뻐하면서 부모처럼 우러르게 하는 안부존영의 즐거움을 길이 누려서 위태롭거나 망하거나 뒤집히거나 실추되는 재앙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인으로서 임금 자리를 지키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은가. 조선 경국전에 나오는 정보위라는 글인데요. 정도전의 문장 중에서 가장 힘이 넘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그 나머지 이제 해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행한 최후와 역사의 평가. 태조실록에 정도전 졸기가 실려 있는데요. 중간에 인용된 부분을 한번 보시죠. 사관의 평가가 상당히 가혹합니다. 개국할 즈음에 술을 마시면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다. 정도전이요. 한나라 고조가 장자방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장량이요. 장자방이 한 고조를 이용한 것이다. 이건 이제 태조가 늘 이 정도전을 두고 나의 장자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두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나라 고조가 장자방을 이용해서 천하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한나라 고조를 이용해서 자기 이 뜻에 맞는 한나라를 세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부한 거죠. 그리고 임금을 도울 만한 일은 모의하지 않은 것이 없었기에 얼마나 가까운 관계였는지 알 수 있죠. 마침내 큰 공을 이루어 상등의 공헌을 세울 수 있었다. 그랬는데 도량이 좁고 시기심이 많았을 뿐 아니라 급도 많아서 반드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해쳐 묵은 감정을 보복하고자 하여 임금에게 사람을 죽여 위험을 세우라고 권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않았다. 졸기가 상당히 인색합니다. 네, 왜 그렇게 되는지 그 내용도 몇 가지 써놨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정도전이 피살되기 직전에 지었다고 하는 시가 거기 실려 있습니다. 자조 이렇게 스스로 웃는다. 조존성찰 두 공부에 힘을 기울여. 이 성리학이거든요. 해설이 밑에 나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성현이 남긴 말씀 저버리지 않았건만 30년 동안 해온 고된 일이 송현정자, 송현동에서 송현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술 마시다가 피습당해 죽었거든요. 송현정자 술 한잔에 끝내 허사로 되었구나. 아주 허무한 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죠. 하지만 그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정과 성찰은 성리학의 공부 방법이고요. 존양성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하는데 미발시의 공부가 존양 혹은 조존이라면 미발시라고 하는 건 마음속에 감정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을 때 그게 미발입니다. 기발시는 감정이 이미
자기의 마음이 형성된 거예요. 구체적인 심리가 생긴 겁니다. 그게 이제 그때의 공부가 성찰입니다. 그러니까 조존, 마음을 붙들어 두는 거고, 또 존양, 이것은 마음이 아직 움직이지 않았을 때 올바른 마음을 함양하는 것이고, 성찰은 이미 행동으로 옮긴 뒤에 자신의 행위가 옳았는지 반성하는 겁니다. 유학의 특징이죠. 나의 행동이 옳은가,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하지 말아야 할 마땅한 이유가 없는가, 뭐 이걸 끊임없이 살피는 거죠. 이게 뭐 철학의 기본인데 지극히 어렵죠. 제가 얼마 전에 짧은 글 하나를 썼는데, 제 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가 대금 연주자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린 시절에 그 아버님이 대금을 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대금은 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서 멀쩡한 대금을 뽀개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자주 봤는데 나중에 물어봤대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멀쩡한 대금을 부수세요? 뭐 이랬더니 그 아버님 말씀이 이 대금을 오래 불면 안에 있는 대나무에 얇은 막이 있는데 그 막이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제 소리가 안 나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밖으로 불어대기만 하면 이 속에 있는 게 피리가 너덜너덜해져서 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줄여야 되겠구나. 너무 많이 불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성찰이거든요. 그게 자기 내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리학자들은 역사서 읽는 걸 경계했다 그럽니다. 사마천 사기는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일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내면을 응시하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외부의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성찰입니다. 너덜너덜해지지 않았나 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성현 황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황권은 이제 이 황벽나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접을 가지고 책에 물을 들였는데 이제 책에 좀이 쓸지 않도록 약품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현의 책을 읽으면서 열심히 공부했다. 결국 30년 동안 성리학 수양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행실도 조심해 왔는데 송연방 정자에서 술 마시다가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 말구에 모든 일이 허사로 되었다 이렇게 스스로 읊었는데 굉장히 비통한 심정이죠. 하지만 결국 그 이후에 조선은 정도전이 바라던 성리학의 나라가 됐고, 또 그 설계한 조선 왕조가 거의 500년 가까이 유지가 됐으니까 그 꿈마저 허사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예, 정도전은 나중에 복권이 되는데 대원군 때 복권이 됩니다. 그것도 정도전이 조선 왕조를 설계하고 이런 것보다는 경복궁을 설계했던 공적이 있다고 해서 대원군에 의해서 다분히 대원군이 자기의 그 정치적인 돌파를 위해서 정도전을 복권시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조선 시대가 아니니까 정도전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 철학사에서 다룬 35명의 인물 중에서 그래도 다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느냐 했을 때 1위가 다산정약용이고 압도적으로 33%인가 그렇고요. 2위가 원효고 3위가 이황이고 4위가 정도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드라마의 힘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철학자들이 좀 뜨려면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네. 어쨌든 풍우나 정도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짧았는데 다른 기회에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